자, 안녕하세요. 고분자 화학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4장 얘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5장 얘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습 문제 1, 2, 3장 연습 문제 좀 풀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5장 얘기를 좀 할 건데요. 5장은 여러분 교재에서도 제목이 고분자의 평가, 특성 분석, 조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영어로는 보통 이제 폴리머의 분석, analysis of polymer 또는 characterization of polymer 또는 evaluation of polymer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고분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분자량이라든지 중합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분자량 얘기를 했었고, 3장과 4장은 이제 그런 고분자의 구조, 화학적인 구조가 결국은 모폴로지에 연관이 있고, 그런 모폴로지는 결국은 고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결정성 또는 비결정성,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인 고분자의 물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물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고분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자량도 당연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분석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열적 성질도 배웠죠. TG, TM 이런 거 배웠는데 그것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메카니컬 프로퍼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때 4장에서 배웠던 다양한 그런 가공 방법으로 고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다든지 고분자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고분자가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 어떤 다양한 물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5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5장 한 챕터만 가지고도 사실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다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개념 위주로 5장에서 좀 아웃라인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의 평가,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고분자의 그 책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다양한 고분자에 대한 분석 방법 또는 평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분광 분석이에요. 분광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빛을 나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분광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분광 분석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춰서, 빛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럼 빛을 샘플에다 비춰서 그 샘플의 구조라든지 화학적 구조라든지 또는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보통 많이 활용을 되기 때문에 고분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분석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분자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 제품이 뭐로 만들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고분자로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사실 밝히려면 분광 분석을 통해서 그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화학적인 구조를.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표면 분석이에요. 사실 표면 분석은 표면뿐만 아니라 계면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표면, 계면 분석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surface 또는 interface, 그죠? 그다음에 analysis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서페이스나 인터페이스 차이는 뭐냐면, 서페이스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서페이스고,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서페이스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나노 사이언스, 나노라고 하는 사이즈로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초창기에는 반도체가 컸으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지만, 실은 이제 이게 나노 사이즈, 서브마이크론이 되면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모폴로지 계속 얘기했죠. 결정성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모폴로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표면 분석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열 분석, 그렇죠? 고분자의 열적인 특성. 왜냐면 고분자를 실제로는 열을 통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열 분석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머 어널리시스,
시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최종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이 가져야 될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는 그 케이스로서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강해야 된다든지 스크래치에 잘 견뎌야 된다든지 아니면 떨어질 때 충격을 잘 뭐 얘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특성들, 그게 이제 결국은 기계적 물성이죠. 기계적 물성 또는 기계적 성질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또는 측정,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거 영어로는 메카니컬 프로퍼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통틀어서 메카니컬 프로퍼티 어널리시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 물성. 사실 이제 고분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2장인가 뭐 1장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절연체죠. 그래서 절연 특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런 고분자를 이용해서 뭐가 나왔죠? 반도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도체의 개념이에요. 도체 내지는 반도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고분자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면 절연 특성이나 도체, 즉 컨덕티비티, 전도도도 이럴 때는 전도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야겠죠. 그다음에 6번. 그다음에 전기적인 물성은 이제 전자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뭐 이런 전류가 발생하고 볼테이지를 걸었을 때 전류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유사하지만 화학적인 방법으로 전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전기화학, 뭐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는 이제 일렉트리컬 프로퍼티죠. 일렉트리컬 프로퍼티,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일렉트로 케미컬이죠. 케미컬 프로퍼티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화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산화환원,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또는 환원, 리덕션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이 되고 그런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을 전기화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화학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게 뭐 건전지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거. 근데 반도체도 아까 사실 뭐 전기적인 특성도 보이지만 이제 이게 전기화학적 특성도 보여요. 반도체에서 어떤 에너지를 줬을 때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산화가 된다든지 환원이 되면 거기서 이제 전류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외에 뭐 내화학성이라든지 뭐 내마모 뭐 이런 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책에서는 이 정도를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석 관련된 책들을 보려 보면 분리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갑니다. 분리. 사실 분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6가지의 분석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알아낸다든지 모양을 알아낸다든지, 그죠? 그 다양한 어떤 그 프로퍼티들을 알아내는 건데,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하고 좀 다르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분리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분석 방법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순수하다, 물질이 순수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순수. 그러니까 뭐예요? 혼합물이 아니라는 거죠. 혼합물이 아니고 단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야지 구조를 분석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한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한데, 만약에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정확한 특성을 알아내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분리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하기 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분리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죠.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분광법 얘기를 먼저 하면, 분광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3학년 2학기 때 이제 화공과 같은 경우는 응용기기 분석이라는 걸 배워요. 이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논을 하겠지만, 일단 분광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런 빛, 밑에 보시면 빛을 나누는 방법이 보통 파장이라고 하는 웨이브 랭스를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400부터 한 800나노까지 나노는 10안에서 9승이죠.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가 이제 웨이브잖아요. 이렇게 빛이. 그럼 여기서 때까지를 보통 파장이라 그러죠. 그죠? 요 거리를. 그래서 파장으로 나누는데 이게 10-9승 곱하기 400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0나노부터 800나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지블 라이트,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파장이 더 작은 쪽을 우리가 UV, 파장이 큰 쪽을 우리가 I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IR.
그리고 더 큰 거를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뭐 NMR 나눠주고, 그다음에 UV보다 더 작은 것을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히 그래서 X선, 자외선, UV죠. 가시광선, 적외선. 여기 적외선은 라만하고 라만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엑사이 공명은 NMR이죠. 여기 NMR. 그리고 그거 외에 뭐 형광, 전자 및 중성광, 산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빛을 다양하게 이용해가지고 구조 분석이라든지 성분 분석 같은 것들을, 또 모양 모포로지 같은 것들을 보는 방법이 이제 분광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더 분광법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외선 분광법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 IR 영역, 요 IR 영역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R을 이제 어떤 샘플에다 비추면, 우리가 분석하려는 그런 샘플에다 비추면 그 IR 에너지는 상당히 낮은 에너지예요. 낮은 에너지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체인의 말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결 부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이제 신축을 한다거나 굽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그 흡수하는 에너지가 그 분자 구조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유기화합물이다 그러면 유기화합물이 다양한 이런 분자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분자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되는 에너지가 이제 여기는 4,000부터 650, 여기는 이제 센티미터 마이너스 쓰니까 아까 파장의 역수가 파수죠. 파장의 역수가 요 프리퀀시라고 하는 역수가 이제 파장의 역수가 이 파수의 파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파수를 나타내는 건데, 파수가 4,000부터 660, 600까지라는 것은 그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파장으로 환산하면 아까 요 IR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요 에너지를 우리가 이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면 OH 같은 경우는 요쪽에 있는 에너지 한 3,800, 뭐 900, 뭐 3,400 요 정도 근방에 있는 파수의 에너지만 흡수한다. 뭐 CO 이중결합이다 그러면 1,750 근방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고분자 안에 어떠한 구조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고분자를 분석한다 그러면 고분자 안에 어떠한 형태의 이런 분자 구조들이 들어있는지를 유추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어떤 고분자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CO 이중결합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고 NH에 대한 피크가 났다. NH 여기 있죠. NH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고분자 안에 CONH하고 NH 하고 있는 구조가 뭐죠? 이거 아마이드죠. 아마이드. 나일론이란 말이에요. 우리 배웠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나일론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어떤 구조적인 화학적인 구조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유사성을 파악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도록 하고요. 자, UV는 아까 여기서 보면 UV는 상당히 높은 파수, 즉 파장으로 따지면 낮은 파장이지만 에너지는 높죠. 역수니까 주파수는 에너지하고 비례하고 파장하고는 반비례하니까 이런 IR 영역에 비해서는 UV는 상당히 높은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샘플에다 비추면 IR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자들이 움직이는 정도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UV는 그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전자가 이렇게 여기가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갈 때 이 밑에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위를 익사이트 스테이트라고 하죠. 일반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 호모 루머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는 루머가 아니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호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편의상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영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오비탈. 우리가 보통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럴 때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여기 있던 에너지 전자가 UV를 흡수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더 높은 에너지로.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 올라갈 때 이걸 우리가 흡수라 그런다. 흡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UV하고 보통 가시광선, 비지블 영역까지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UV 빛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것은 UV하고 비지블 영역의 빛이니까 아까 여기 앞에 요형이 있죠. 여기 UV부터 비지블까지 여기까지의 빛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를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리는 거죠. 그죠? 올려서 우리가 이제 그 흡수를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해서 그 물질의 구조라든지 성분 등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IR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올라갔던 전자가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게 이제 형광이에요. 형광. 이게 발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흡수와 발광은 이제 서로 반대되는 어떤 메커니즘이고, 이 흡수를 측정하는 게 이제 UV 스펙트로스코피, 그다음에 이 발광을 측정하는 게 PL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빛을 줘서 우리가 보통 UV 비지블 라이트를 줘서 에너지를 역이시킨 다음에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포토루미네센스, 빛으로 빛을 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포토루미네센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전자를 역이시켰을 때 그 역이되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UV 비지블 스펙트로스코피.
올라갔던 전자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게 포토루미네센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UV-비스 스펙트로스코피, 더 줄여서는 UV 스펙트로스코피. 얘는 PL 스펙트로스코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장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UV 스펙트로스코피를 찍게 되면 PL 스펙트로스코피도 대부분 같이 찍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자세한 건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X선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적외선에서도 같은 적외선을 이용하지만 라만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핵자기 공룡을 이용한다든지 요 영역이죠. 이용해서 분자의 스핀 방향 같은 것들을 예측함으로써 해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낸다든지, X선 같은 경우는 회절을 시켜서 그 디프렉션, 즉 뭐죠? 우리나라 디프렉션이 뭐예요? 회절, 뭐 산란되는 정도 같은 것들 측정함으로써 해서 물질의 어떤 결정성이라든지 물질의 어떤 결정 구조 또는 성분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X선이죠. 이제 X선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유기화합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무기물에서 어떤 결정 구조라든지 화학적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 씁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통 유기화합물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대략적인 분광 분석의 아웃라인이고,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기계분석 같은 데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그다음에 이제 분광 분석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이제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상당히 최근에 나온 어떤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어떤 IT 쪽에 많이 응용이 되는 게 표면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urface Interface Analysis라고 하는데, 이 표면 분석은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가 표면에다가 또는 계면에다가 어떤 에너지를 쏩니다. 에너지를 써가지고 에너지가 이 표면을 맞고 또는 계면을 맞고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튀어나올 때 넣어준 에너지와 나온 에너지, 그죠? 빛이라고 한다면 이제 넣어준 에너지라가 뭐 다양한 에너지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전자, 뭐 광자, 뭐 이온 이런 것도 있어요. 이온 같은 거 쏘면은 이게 여기를 맞고 다시 튀어나올 때 다양한 방법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자를 넣었을 때 전자를 받아들이면 얘는 주사전자의 명령이라서 셈이라고 하고요. 광자를 넣어서 광자를 받으면 뭐 AT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온을 넣어서 이온을 받게 되면 심스라고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 그러니까 넣어주는 에너지가 뭐고 다시 나오는 에너지가 뭔지를 측정함으로써 해서 이 표면의 모양이라든지 표면의 성분 같은 걸 알아내는 방법이 표면 분석이에요. 자,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쏴가지고 그 에너지가 나올 때 그 에너지 차이, 그거를 우리가 분석해내므로써 해서 간접적으로 표면의 모양이라든지 표면의 성분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표면 또는 계면 분석입니다. 자, 뭐 몇 가지 중에 한 두어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처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셈은 스캐닝 일렉트릭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앞에서 전자를 쏴가지고 나오는 전자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쏘면은 전자가 들어가서 맞고 튀어나올 때 이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샘플의 모양을 알아내는 건데, 이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전자 같은 거 쏠 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 나오는 전자라든지 들어가는 전자가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공화에서 보통 우리가 장비를 쓰면 이 진공을 딱 걸어서 이 안에서 이제 전자를 쏘고 나온 전자를 우리가 디텍함으로써 해서 이 어떤 그 샘플의 모양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우리 CNT라고 하죠. CNT, 카본 나노튜브. 카본 나노튜브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죠? 튜브 모양으로 실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보면은 실카닥처럼 생긴 게 이게 이제 CNT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CNT는 사실 단면을 보기가 쉽진 않아요. 나중에 단면도 얘기를 할 텐데, 모양이 이렇게 자세히 돌려보면 단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면이라기보다는 요 크기죠, 요 크기. 그러니까 지름이라고 해야 되나? 튜브의 지름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겉모양이긴 하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보인다는 것이 이제 CNT죠. 사실 눈으로는 이런 것까지 볼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이때 필드 에미션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셈을 좀 더 정교하게, 전자를 아주 정교하게 보내 가지고 아주 작은 사이즈까지 볼 수 있는 걸 필드 에미션이라고 그러고, 분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때 FE를 보통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셈보다는 FE 셈이 조금 더 정교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건 모양들을 보면 뭐 거북이라든지 뭐 하트라든지 물고기 모양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물질들의 내부를 셈으로 막 보다 보니까 희한한 모양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 모양을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사이즈가 사실 굉장히 작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나노 사이즈의 그런 세상에서 다양한 모양들 찾아내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쌤 만드는 회사 같은 데서 이거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 찾아내서 보내면 그거에 대해 상도 주고 막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상당히 신기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나노 사이즈의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쌤은 이런 원리고요. 자, 쌤은 아까 이제 카본 나노 튜브를 봤을 때 이 겉모양만 보이잖아요. 실처럼 보이는. 근데 이제 내부를 보고 싶어. 내부. 튜브가 있으면 튜브가 이렇게 안에가 보여야 되잖아. 내부를 보는 방법은 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트랜스미션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 똑같습니다. 전자를 넣어서 전자를 받는 건데 아까 이렇게 튕겨 나오잖아요. 근데 전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샘플을 통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샘플 쫙 통과해서 나온 거를 우리가 디텍을 하면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이를 가지고 그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튜브예요. 카본 나노 튜브 이렇게 보면 월이 보이고 이 아래가 비어 있는 거죠. 요걸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템이라고 하는 것은 샘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래가 비어 있다든지 할로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유효합니다. 단 이런 샘플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 전자가 통과할 거 아니야. 너무 두꺼우면 통과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템은 샘보다 찍기가 더 어려워요. 되게 정교하게 찍어야 되고 장비도 훨씬 비쌉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쭉 전자가 들어가서 샘플을 통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템이 샘보다 훨씬 더 비싸고 정교한 장비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앞에서 이제 제가 표면이라는 이 계면 모양을 볼 때 전자를 쏴서 또는 에너지를 쏴서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서 다른 에너지를 보는 걸 했잖아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표면을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거죠. 물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으니까 얇은 탐침으로 표면을 이렇게 스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굴곡이지면 탐침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모양 그대로 스캔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톰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레벨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원자 레벨까지. 그러니까 이 탐침이 볼 수 있는 그 센시티비티가 원자 레벨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원자까지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원리상으로는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 뚫어지는 걸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보이는 게 보인다는 거고, 이 AFM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겨서 장비가 앞에 쌤하고 템처럼 뭐 전자를 쏘는 것도 아니고 진공을 걸 필요도 없으니까 이렇게 상압에서 그냥 이렇게 탐침을 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스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가격도 싸고, 그렇지만 얻어지는 결과는 샘이나 템만큼 좋기 때문에 AFM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표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AFM을 샘보다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회사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AFM은 이 탐침 끝털이에다가 전압을 인가하면은 요 표면하고 여기를 전압을 인가하면 포텐셜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해서 전도도라든지 또는 절연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전도를 띄고 어느 부분은 절연치를 띄고, 그리고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면 여기는 전도도가 띄어야 되고 왜 나머지 부분은 절연을 띈다 그러면 이 스캔을 가지고 쭉 하다 보면 전도를 띄는 부분과 절연을 띄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죠. 그죠? 그게 근데 나노 사이즈까지 되니까 이 AFM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이럴 때 쓴다. 그래서 사실 요 말고도 이제 표현 분석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SEM, TEM, AFM을 많이 쓴다. 뭐 그거 외에도 뭐 XPS라든지 뭐 UPS라든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뭐 여기 있네, XPS 뭐 이런 것들을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힘들고 나중에 기기 분석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분석이 있어요. 세 번째로 열 분석을 앞에서 우리가 열적 특성을 얘기했었죠. 고분자 열적 특성은 가장 낮은 게 TG다. 그것보다 조금 높은 게 TC고 더 높은 게 TM, 그 다음에 TD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TG, TC, TM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TD를 측정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TG, TM, TC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시차 주사 열량법 또는 시차 열분석법 두 가지가 있는데, DSC나 DTA, 그 다음에 열적 기계 분석, 요 TMA도 TG, TM, TC를 측정할 수 있고요. 열무게 분석 TGA는 TD를 측정하는 거예요. TD.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열 안정성이라든지 가연성, 또 열 분해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용적으로 실제 고분자를 막 가공하고 만들고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요 위에 거는 우리가 또 연구적인 가치,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좀 많이 사용하지만 물론 실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물론 열적 기계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열적 기계 분석보다는 중요한 게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좀 살펴볼 건데, DSC, DTA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DSC 얘기할 것이고 TGA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DSC는 어떠냐면 샘플을 이렇게 넣고 샘플 없는 걸 넣어요. 보통 이제
기준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넣는다. 그래서 샘플 펜 안에다가 펜이라고 그래. 펜 이렇게 생긴 모양 안에다가 샘플을 집어넣고 여기를 가열합니다. 가열할 때 이쪽은 샘플 펜만 넣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열하게 되면 얘가 예를 들면 이 물질이 어떤 변화를 놔두겠죠. 온도를 쭉 주면 예를 들면 TM이라고 합시다. TM. TM은 뭐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흡열 반응이죠. 흡열이잖아. 흡열이 맞죠? 그럼 얘가 흡열을 해요. 그럼 이 똑같이 온도를 가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의 양이 열을 더 많이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열을 적게 전달해야 되죠. 적용 이 차이가 뭐가 나냐면 델타 T가 나는 거죠. 온도 차이가. 그죠? 단열이면 반대겠죠. 어쨌든 델타 T가 발생을 하고 이 델타 T를 갖다가 우리가 Q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열량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로축으로 넣고 얘는 뭐예요? 온도를 쭉 올리면서 찍으면 처음에 가다가 아무 변화가 없다가 이렇게 변화가 돼. 이게 이제 이쪽은 발열이야. 아니 흡열. 이게 흡열이죠. 흡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Tg가 되면 어떻게 돼요? 흡열이 되죠.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점이 Tg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걸 온셋이라고 그래요. 온셋이라고 그러는데 온셋을 잡으면 요저 지점이 요게 이제 T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Tg다. Tg가 가장 낮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쭉 올리면 열량의 변화, 즉 델타 T의 변화가 일어날 때 흡열 방향으로 보통 글라스 상태에서 러버리 상태가 될 때 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요 지점을 Tg라고 합니다. 더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녹겠죠. 녹으면서 요 꼭지점이 TM이 돼요. 이게 흡열이잖아. 흡열. 이만큼 열을 흡수해가지고 녹아버리니까 더 온도 올리면 이제 디그레이션이 될 것이고 얘를 온도를 천천히 낮춰요. 낮추면 얘가 반대에서 이렇게 발열을 하겠죠. 발열. 반대니까 이 방향으로는 그럼 이것이 뭐예요? 꼭지점이 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TG보다는 TC가 높고 TC보다는 TM이 높은 상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DSC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아까 뭐 있었죠? DTA도 똑같은 원리인데 DSC는 얘를 동시에 가열하고 DTA는 따로따로 가열하고 이 차이만 있어요. 사실 두 가지 장비는 동일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G, TC, TM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TD가 하나 있죠. TD는 뭐예요? 열 분해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샘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무게를 측정해요. 전자 밸런스가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얘를 온도를 올려서 태워요. 그럼 처음에는 무게가 1이라고 한다면 1부터 무게 감소가 없겠죠. 그다음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타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날아가면 무게가 감소가 되죠. 그럴 때 갑자기 무게가 확 떨어지는 이 지점이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온셋을 잡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이게 T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TD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TD가 된다. 그래서 물질마다 이 TD가 다르죠. 그래서 무게를 측정한다 해서 서머그라비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TD를 측정할 수 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열 안정성이라든지 뭐 가연성, 뭐 열 분해 온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많이 쓰는 것이 DSC하고 TG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정물성. 기계정물성은 우리가 그 4장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분자를 사용할 때 다양한 방법의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지잖아요. 누르는 힘, 잡아다니는 힘, 미는 힘, 그다음에 때리는 힘, 이런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는 때 그 하나하나 테스트를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장, 텐자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잡아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텐자일 스트렝스, 탄성, 신유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아다니는 거죠. 충격은 임팩이죠. 그다음에 쉐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다양한 힘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죠. 그럴 때 측정할 때 우리가 뭘 측정했죠?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인, 그죠? 그러니까 힘을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나는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이만큼 변형이 일어난다. 얘는 이만큼 힘이 가해지면 이만큼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4장 배웠죠. 터프 플라스틱, 뭐였죠? 솔리드 플라스틱이었나? 딱딱한 거. 그다음에 얘는 파이버, 얘는 뭐였죠? 러버, 이런 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커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어떤 고분자의 물성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얘기는 고분자 공학 시간에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요거 보통 UTM이라고 해요. UTM.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 해가지고 UTM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로봇 암처럼 생겼죠. 로봇 암. 그래서 얘를 샘플을 잡아가지고 잡아다니고 누르고 밀고 쉐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리게 되죠. 요게 이제 로봇 암처럼 생겼고 여기 들어간 샘플의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마치 아령처럼 생겼죠. 이걸 우리가 도그본이라고 해요. 도그본. 개벽다기,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요 양쪽을 이렇게 잡는 거야. 잡아가지고 쭉 잡아다니는 거죠. 여기다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뭐 기계적 물성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기적 물성을 아까도 얘기했죠. 전도도를 측정한다든지 유전율, 절연 특성이에요. 절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도체 또는 그 반도체를 싸고 있는 절연 특성을 갖고 있는 고분자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보려면 전도도 봐야 되고 뭐 유전율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절연 특성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 이동도는 뭐냐면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전자와 전공 또 우리가 홀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합산돼서 나타나는 게 전도도잖아요. 그죠? 전자가 움직이면 반대쪽으로 홀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죠? 얘가 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우리가 전도도를 측정하면 이거의 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합. 근데 전화 이동도는 뭐예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즉 전자 따로 또는 전공 따로 이렇게 이동되는 정도, 얼마만큼 빨리 전공이 움직이느냐, 얼마만큼 빨리 전자가 움직이느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전화 이동도예요. 전화 이동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사실 여기서 좀 언급하기는 그렇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못 움직이게 해놓고 전공만 움직이게 해서 전공의 속도를 잰다든지 반대로 전공을 못 움직이게 해놓고 전자만 움직이게 해서 전자의 그런 움직임을 본다든지. 이거 이제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에 보면 N타입 반도체, 뭐 P타입 반도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거. 그러면 N타입 반도체에서는 사실 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P타입 반도체에서는 플러스, 즉 전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N타입 반도체의 특징을 보이려면 이 마이너스 이온이 빨리 움직여 다녀야 돼. 마이너스 전자가. 그러면 플러스 이온은 사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못 움직이게 해놓고 얼마만큼 빠르게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지를 측정해야 되잖아.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전화 이동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또는 제 수업 4학년 때 뭐죠? 그 광전자 재료 이런 거 좀 수업 들으면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 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도도와 절연 특성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화학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전압이나 전류가 가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건데 전기화학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산화환원을 통해 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이죠. 화학적 어떤 반응.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화 또는 환원이죠. 산화환원. 이거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전류. 즉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전자나 홀이 만들어지고 요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전기화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위차를 측정한다든지 전기량을 측정한다든지 전류전압곡선. 전류전압곡선은 볼테이지에 대해서 전류값을 구하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럴 때 얼마만큼의 전압을 갔을 때 얼마만큼 전류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사이클로볼타메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클로볼타메트리는 여기 보면 크게 전극이 세 가지 전극이 있어요. 워킹, 억셔리,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레퍼런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샘플이 있으면 샘플에다가 전자를 줍니다. 전자를 주고 또는 전자를 뺏어요. 그럼 전자를 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환원이 되는 거죠. 이 샘플은 환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자를 뺏으면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샘플은 안정한 상태로 있을 때는 전자를 뺏기거나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전자를 주거나 뺏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전자를 받거나 뺏기지 않을 때는 전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류 변화가 탁 생겨버리면 얘가 산화가 됐구나, 환원이 됐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포텐셜 0일 때는 전류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얘가 전자를 뺐는데 전자를 안 뺏겨 어느 순간 전자를 확 뺏기겠죠. 요 지점이 이제 산화가 되는 지점이야. 옥시데이션. 그래서 first oxidation, 처음으로 산화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호모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쭉 하다가 반대로 전자를 넣어요. 막 전자를 주면, 샘플에 전자를 주면
환원이 된다고 했잖아. 환원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타내는 첫 번째는 여기 사실 여기로 봐야 되는지 여기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걸 여기를 처음이라고 한다면 first reduction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first reduction 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루머라고 하는데 이거 환원이죠, 환원. 그래서 얘는 전류 변화, 이게 전류란 말이에요, 전류. 그래서 포텐셜을 걸어서 전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보통 산화 환원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오브 타임 인트에서 이 워킹 일렉트로드를 통해 가지고 샘플에다가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산화 환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샘플이 갖고 있는 전기 화학적 특성을 보는 것이 이제 CV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전지를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 화학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활용이 되죠. 자, 여기까지 전기 화학 분석이고 자세한 얘기는 뭐 우리가 이제 또 전기 화학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은 좀 자세히 배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분리법 아까도 말했죠? 분리법은 뭐다? 분석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런 분석 방법은 좀 다르지만 분석을 하기 위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한 그 고분자의 프로퍼티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뭐예요? 분석의 전조건이다. 선행조건이다. 선행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선행. 그죠? 그래서 분리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순수한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단일 물질이죠.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분석을.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원리 잘 알잖아. 그러니까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물질을 쭉 통과시키면 요 넣어준 물질과 혼합물이라고 한다면 혼합 물질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어떤 파티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혼합물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요. 인터랙션하는 방법은 흡착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쭉 되면서 나오는 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물질이다 보면 1번 먼저 나오고 2번 나중에 나오고 3번 제일 나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뽑아내면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모아서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6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가 뭐 고체냐, 액체냐, 아니면 관이 뭐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을 쓰느냐, 아니면 유리를 쓰느냐, 아니면 뭐 금속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 나중에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기계분석 같은 데서 좀 공부를 차후에 하도록 합시다. 자, 좀 복잡하게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 페이지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는 고분자에 대한 분석은 이제 분광 분석, 표면 분석, 열 분석, 기계적 물성 분석, 정기적 분석, 정기화학 분석이 있고 요걸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보통 분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분광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분석 같은 것도 고분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모든 프로세스를 할 때 아까 4장에서 배웠던 다양한 프로세스를 할 때 열을 가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 열적 특성을 정확히 모르면 몇 도까지 가열해야 되는지 몰라요. 몇 도까지 가열해야 녹느냐, 몇 도까지 가열해야지 고분자가 디그레데이션 되느냐 이걸 모르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 분석도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뭐 기계적 물성은 그 고분자 갖고 있는 최종적인 그 고분자를 만든 최종적인 어플리케이션 그 상품이 가져야 될 물성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평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표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최근에는 사이즈가 작아지고 막 십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모양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간접적인 방법으로 만져서 우리가 그런 모양들이나 분석들을 성분들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화학 분석과 전기적 분석은 이제 반도체나 전원체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이제 IT 쪽에 뭐 2차 전지, 태양 전지,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사실 기기분석 시간이나 또 이제 반도체 공학 또는 뭐 아까 말한 광전자 재료 이런 데서 또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좀 수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5장의 내용이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5장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연습 문제 좀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제 공지를 했고,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장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